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요, 비과세를 받기 위한 그 조건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우리가 그러면 그거는 권리죠. 입주권 해서 주택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비과세 규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기라 해서 주택만 비과세를 해주게 되어 있지, 일반 분양권이나 토지 채권 이런 권리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이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만큼은 특별히 비과세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그 조합원 입주권이 특별히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만 비과세가 되는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핵심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그러면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비과세 규정에 대한 조건을 얘기하겠습니다.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인하여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 그래서 이 비과세되는 입주권은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내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지, 기타 다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런 부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재개발 정비사업과 재건축 정비사업 두 가지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우선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입주권이 현재 나와 있는 그 국가의 그 뉴타운 그 관련 법을 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현재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처럼 진행되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아닌 무슨 다른 이상한 법, SH 도시개발공사에서 특별분양권 같은 거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어떤 타 법으로 진행되는 것은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 우선 이걸 전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그 산동네나 또 노후된 그 주공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분들한테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은 그 노후된 종전주택을 멸실하죠, 철거하죠. 그래서 이것을 아파트를 새로 짓죠. 그래서 아파트를 신축을 해가지고 그 새로 신축된 아파트를 조합원한테 주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 시점은 관리처분 인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종전 철거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아파트가 신축될 때까지는 공사 중인데 이 부분을 입주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당연히 이 부분은 이제 신축된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 인가 전은 주택이고 신축된 이후는 주택이지만 요 사이를 들여다보면 요거는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파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공사 중인 상태인데, 이 공사 중인 상태에서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이 입주권을 팔았다는 얘기인데, 금년에는 또 전매 제한 조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재건축 지역에서도 이런 조합원 입주권을 이제 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프리미엄을 1억을 받고 팔았다, 1,000만 원을 받고 팔았다, 이랬을 때의 권리로만 본다면 비과세 규정은 적용할 여지조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이 입주권은 순수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종전주택의 땅이 그대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즉 자기 땅이죠. 자기 땅에다가 집만 건설회사 불러서 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권도 같이 있고, 입주권의 특성이 채권 플러스 물권이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입주권도 주택수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의 개념이 입주권, 권리이지만 여기에는 주택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집을 팔더라도, 집이 아니죠, 권리를 팔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전제 조건이 특례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조건이 좀 까다롭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관리처분 인가가 난 이후에 사신 분은 전혀 해당이 없어요. 즉 권리를 사서 권리를 팔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취득해서 그것을 아파트 신축하기 전에
프리미엄 붙여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아예 비과세 규정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도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에 이 주택으로 있었던 부분을 취득한 분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당초에 관리처분 인가 전 주택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그 주택이 철거된 다음에 입주권 상태에서 매매를 했을 때 취득과 양도일 사이의 보유기간을 가지고 일단 따질 수가 있다. 그러면 취득일과 소득세법의 원칙을 보시면은요.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해준다. 서울, 과천 등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라. 뭐 이런 식이 지금 비과세의 대원칙입니다. 근데 입주권에서는 특별하게 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 요 시점까지만 따져줘야지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를 따지시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가장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취득일부터 양도한 날까지 3년 보유 2년 거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으로서 존치하고 있었던 요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만 따져서 요 기간이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를 해준다는 것이죠. 다만 매매를 꼭 이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철거가 된 이후에 2년이 흐르든 3년이 흐르든 1개월이 흐르든 입주권 상태에서 팔더라도 이 관리처분 인가 시점까지 3년 보유 2년 거주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를 해주겠다 하는 것이 입주권 비과세 규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시점에 다른 주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또 요 3년 보유하는 요 관리처분 주택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요 기간에 다른 주택이 있었다면은 과연 이런 경우에도 비과세를 해줄 거냐 이 문제입니다. 첫째, 입주권을 이때 파는데 다른 주택이 있더라도 이 주택이 일시적인 경우라면 우리가 일시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2008년도 11월까지는 1년이었습니다. 근데 2008년 11월 28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요 1년이 2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즉, 요 입주권 양도 시점에 2년 전에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이 있다면 요거는 일시적인 경우로 봐서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 해주겠다. 즉 다른 주택이 있더라도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단 타 주택을 취득한 것이 2년이 안 되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있는 집도 그럼 과연 일시적인 경우로 봐줄 거냐.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재 과세관청인 세무서하고 대법원 판례하고 유권 해석이 현재는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과세관청인 세무서에서는 이 관리처분 당시에 타주택이 있다면 비과세를 못 해주겠다는 입장이고요. 현재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보면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도 다른 주택이 있는데 이게 일시적이라면 즉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따져서 2년 이내에만 취득한 주택이라면 그런 경우라면 이것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비과세가 된다. 이런 것이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가 아니라 취득일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것. 원칙적으로 관리처분일이나 입주권 파는 날 시점에 다른 주택이 없을 것. 그러나 있다면 일시적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인정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일단 조심하시고요. 나머지 사례는 핵심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것은 주택수로 간주하는 입주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주택수로 간주를 하든 안 하든 이와 같이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도중에 팔게 되면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는데 그 경우에 비과세 조건을 갖추려면 첫째가 관리처분 인가일과 기존 주택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표는 이렇게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관리처분이 나서 입주권 상태에서 매매를 한다. 그럼 이때의 보유기간이 3년 보유 2년 거주 하라 그랬는데 이 관리처분 인가일 시점에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 철거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3년 보유 2년 거주를 따지는 이유는 주택이기 때문에 3년 보유 2년 거주를 따지는 거죠. 이게 주택으로 있어야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집이 철거되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날 똑같이 철거만 된다면 간단한데 관리처분 나는 날하고 주택 철거되는 날하고는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주택이 철거되는 게 관리처분이 나고도 한참 있다가 철거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또 하나는 관리처분 이전에 철거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유기간 산정할 때 언제로 볼 거냐, 이때에서 이때까지 볼 거냐, 아니면 철거날까지 볼 거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만약에 관리처분일보다도 철거일이 나중에 있다면 이렇게 볼 거냐, 이렇게 볼 거냐 얘기인데, 빠른 날 현재라고 했잖아요. 빠른 날 현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날짜로 안 보고 이 날짜로 본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철거가 관리처분일보다도 먼저 이루어졌다면 이 날짜와 이 날짜가 되겠는데,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파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더 빠른 날이 되겠죠. 두 개 비교해서 빠른 날이. 그래서 철거일이 먼저 이루어지면은 그 먼저 철거가 된 날까지 3년을 따지는 거지, 그런 경우에까지 관리처분 인가일로 3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철거를 2년 10개월 만에 했고 보유기간이 한 6개월 더 있다가 관리처분이 떨어졌다면 관리처분 기준으로 하면 3년이 되는데 철거일 기준으로 하면 2년 10개월밖에 안 돼서 3년이 안 되겠죠. 그렇다면 그 2개월 때문에 이분은 비과세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물론 매매는 몇 년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판단 문제나 세무서에 소명할 때의 그 서류는 옛날 서류를 가지고 다 소명을 하셔야 돼요. 입주권을 매매했을 때 현장에 가봤자 이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이 서류를 잘 미리 챙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권 양도하고도 나중에 비과세 판정을 받을 때는 이미 철거된 주택에 대한 그 멸실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폐쇄 대장이라든지 또 주민등록 초본이라든지, 만일에 이것이 무허가 주택이었다면 무허가 주택 확인원이라든지 이러한 옛날 서류들을 다 챙기고 있다가 나중에 팔고 그 옛날 서류를 가지고 비과세 신청을 하는 거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기존 주택에서, 즉 철거된 이 주택에서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즉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지, 입주권을 파는 날까지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죠. 그래서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이라면 이 철거된 종전주택에서 2년 이상은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2008년도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2008년도 11월 28일자로 일시적인 2주택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 같으면 양도일 현재, 이 양도는 입주권을 파는 요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요 날 현재 동일 세대원을 포함하여 무주택일 것, 즉 다른 집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일에 다른 집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일시적인 경우라면 봐주겠다. 즉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는 예의다. 그래서 2008년 11월 27일까지는 일시적인 경우가 1년이었었는데 작년에 11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2년 이내에만 사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보아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2008년도 10월 7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2008년도 10월 7일 날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건 입주권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주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가주택 6억 9억이라는 얘기는 잘 아시다시피 매매하는 금액이 6억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비과세를 하더라도 세금을 내라는 의미고, 6억을 초과하지 않게 되면 전액 비과세가 되니까 아예 세무서에 세금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 6억이라는 개념이 작년 10월 7일자로 9억 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입주권도 마찬가지로 이 입주권을 파는 시점에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전액 비과세가 된다. 단 9억 원을 초과할 때는, 즉 입주권을 10억에 팔았다. 근데 여기에 투입된 원가가 7억이더라. 그러면은 3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비과세 조건을 충족했다면 3억 중에서 요런 10분의 10-9라는 고가주택 계산율이 있죠. 즉 10분의 1이 돼서 10%가 되니까 3천만 원. 이 3천만 원에 대해서만큼은 세금을 신고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권 비과세 조건은 1, 2, 3, 4 이 네 가지의 규정을 다 동시에 충족해야만 되는 거지.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 특례 조항을 보면은요. 제17항 한 상당히 많은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그 156조 보면은 17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마지막 17항에 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이 별도로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틀린 것이 1년이 2년이로 바꿨고 6억 원이 9억 원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사실상 실무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면 어떤 서류들을 첨부해야만 이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관리처분 인가일과 주택 철거일 중 빠른 날의 현재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관리처분 인가서가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서 속에는 관리처분 인가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서나 또 관리처분 인가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요거는 관리처분 인가가 워낙 오래돼 가지고 잘 모르겠으면 관할 시군구청에 가보면 관보에 고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를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고시되어 있는 그 고시 공고문을 복사해 가지고 같이 신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가서나 이 인가일 입증 서류라고 하는 것은 날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서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주택 철거일은 종전에 멸실된 주택의 등기부 등본 또 멸실된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면 이런 멸실 주택에 대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인터넷에서는 못 띄고 직접 등기소를 가서 여러분들이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폐쇄됐다든지 멸실된 건물을 보면은 그 날짜가 나옵니다. 몇 월 며칠자로 철거됐다. 건축물 대장을 띄워서 뒷장을 보면 몇 월 며칠자로 재개발 뭐에 의해서 철거됨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철거 일자하고 요 날짜하고 비교를 해서 빠른 날 순서로 3년 보유를 따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매도자의 주민등록 초본. 초본은 서울이나 과천 5대 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필요한 건데요. 2년 거주 요건을 따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종전에 철거된 주택에서 2년 살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입주권 양도계약서. 9억 원을 초과한다면 비과세를 하더라도 고가주택으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입주권 매매계약서도 꼭 필요하죠. 입주권을 매매했을 때에는 등기부 등본에 그 금액이 적혀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토지만 소유권 이장, 신탁된 토지만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 권리가액이 얼마로 넘어갔는지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꼭 붙여서 같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입주권을 팔고 나면은 그 세무서와 납세자와의 그 서로가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같이 조합원 입주권을 파는 것은 그 세무서 신고할 때 그 신고서상에 뭐라고 쓰냐면 재개발 무슨 지구 무슨 지역 30 몇 평형 아파트 입주권 몇 동 몇 호 이렇게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국세청 시스템에서는 이분이 이 입주권을 팔고 세무서에 자료가 떨어지는 것은 토지만 소유권 이전된 걸로 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세청 컴퓨터는 토지만 판 걸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토지를 명의신탁했던 토지를 이전하면서 등기 이전을 하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토지를 남긴 걸로 세무서에 통보가 되죠. 국세청에. 그러다 보니까 과세관청인 세무서에서는 토지를 판 걸로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 납세자는 입주권 몇 동 몇 호라는 아파트를 판 걸로 인식하고 있고 이게 크로스 매칭이 안 되게 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입주권 양도 신고를 하신 분한테도 토지 양도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습니다라고 그러한 무신고 안내문이 가끔 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당황하시지 말고 당초에 입주권 신고한 신고서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과세관청인 세무서에서 이거는 입주권을 파는 거구나 하고 처리를 해줍니다. 이게 당황하시지 말고요. 입주권을 팔았을 때 나중에 확정신고 기간 동안에 토지 양도가 아니냐 이렇게 누가 신고서가 온다든지 이럴 때에는 관련 처음에 신고한 서류로 입주권을 팔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 세무서에서
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핵심 자료 그 하단에 이렇게 그대로 써놨는데요. 중요한 부분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관리처분 인가일과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이와 같이 아파트가 입주권으로 바뀌었는데 이때 철거가 안 돼서 그대로 주택으로 있다고 해서 이때 사서 이때 팔았으면 이때까지 3년 보유, 2년 보유 따지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거가 나중에 되더라도 관리처분이 먼저 났으면 이때까지 계산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라. 그 뜻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주택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서만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지 다른 사업에서는 비과세를 해주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일이 아니라 사업시행 인가일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005년 이전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졌다면 그런 경우에는 요 날짜 기준이 관리처분이 아니라 사업시행 인가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일 것. 방금 얘기한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이어야 된다. 즉 원조합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사가지고 이때 파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택으로 있을 때 사서 입주권을 파는 경우에만 인정해 준다. 그 말을 여기에서 써놨고 따라서 조합원의 지위를 중도에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당초 조합원의 사망으로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입주권은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즉 이때 사서 이때 파는데 이때 살 때는 아버님이 사서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이 됐다. 근데 이 상속받은 아들이 무주택자라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3년 보유를 따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요 날부터 따져서 3년 보유를 따져봐라. 그래서 상속받은 기간이 3년이 안 된다면 비과세 못 해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조합원 및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이 없을 것 그랬는데 있더라도 비과세 되는 규정이 있었죠. 이것은 연도별로 다 틀립니다. 2005년도에 팔 때에는 입주권 양도일 현재 조합원 및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다른 주택이 아예 없어야 한다. 그래서 입주권 자체를 비과세 해주는 것도 큰 선심을 쓰는 건데 다른 집까지 있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2005년도 국세청 예규를 보면은 이때는 다른 주택이 있으면 아예 비과세를 안 해줬어요. 그러나 2006년도로 넘어오면서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오면서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년 이내, 즉 일시적인 경우죠. 즉 다른 주택이 있더라도 1년 이내에만 샀다면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인 경우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근데 이 규정이 2008년도 정확하게 2009년 규정이라고 썼습니다만은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8년 11월 28일자로 바뀌었죠. 그래서 1년이라는 말이 2년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말이 2년이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은 입주권을 양도하는 시점에 2년 이내에 산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연도별로 비과세 규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가주택 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개정이 됐다. 다만 입주권을 팔면서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쓸 때 사실상 주고받은 금액을 딱 쓰면은 계약서의 금액만 가지고 판정을 하면 되는데 대개 입주권 양도할 때 청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1차 청산금 얼마, 2차 청산금 얼마, 3차 얼마, 4차 얼마 이렇게 해서 5차까지 내고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준다. 근데 입주권을 이때 판다. 1차, 2차까지만 낸 상태에서 양도가 되는데 3차, 4차, 5차는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이 미지급 청산금을 계약서에다가 적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실가가 사실상 주고받지도 않은 금액 때문에 괜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금액을 빼고 미지급된 부분 빼고 사실상 주고받은 실지 매매가만 가지고 9억 원을 판정하는 거지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9억 원으로 판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장기보유공제는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 기간도 합산하여 공제 가능함이라고 썼는데요. 사실은 입주권을 팔 때에는 요 점점점이 되어 있는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의 기구는 장기보유공제를 못 해주게 되어 있고 주택으로 되어 있는 요 기간만 공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입주권을 받으면 일반적인 입주권은 요 기간은 장특공제를 안 해주고 요 기간만 해주는데 이렇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 한정해서만큼은 전체를 다 해주겠다는 것이 현재 국세청의 유권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같이 1세대 1주택이 되면 비과세 되는 것도 유리하지만 9억 원 넘게 양도를 하게 되면 이게 장특공제도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혜택도 있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